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또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돌비님.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저 지금 시참할 때, 처음 시참 때처럼 엄청 떨리네요. 아이, 떨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워낙 말씀 잘하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아이고. 또 18개월 전에 첫 시참을 했던 것 같은데, 예. 100만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돌비님. 정말 너무 덕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덕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리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살짝 기묘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오늘은 공포보단 미스터리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예, 듣기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3예요. 오늘 사연은 제 친구가 근무했던 한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였던 남성분이 한 분 계세요. 저도 일 때문에 알고 지낸 분이기도 한데 이 남성분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아저씨를 제가 알게 된 건 한 8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에 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창업과 관련된 분야에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기업 대표분들이나 창업가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창업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신 그만큼 경쟁률도 매우 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8년, 9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런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정부 정책으로 이제 막 생겨나던 초창기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은 편이었고 완성도나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아도 웬만하면 합격의 문턱을 넘기가 수월했었던 시기이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늘 주인공인 이 아저씨가 나름 유명 인사였는데 이분 별명이 팔도사나이였어요. 왜냐면 이분이 항상 평가장에 들고 나타나는 아이템들이 조금 헛웃음이 나오는 경쟁력을 논하기도 애매한 그런 아이템들만 들고 와서 나왔다 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주도까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 곳이라면 한 곳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참가해서 전부 다 떨어지는 그런 유명 인사셨거든요. 이분 아이템들이 얼마나 신박했냐면 제가 들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 아이템만 말씀드려 볼게요. 강아지 목줄이에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안전 목줄인데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한테 전기 충격을 가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테이저건 같은 거죠. 이런 아이템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때 당시에 어느 현장에서 저도 그 대학원 교수님 보조를 하면서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이분을 처음 대면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평범한 외모에 그냥 중년을 향해 가는 그런 아저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옷차림도 그냥 단색 셔츠에 면바지 구두 같은 딱히 인상적인 외모는 아니었는데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어릴 때 다쳤던 건지 한쪽 눈썹에 꿰맨 것 같은 흉터 자국이 있어서 그 부분만 눈썹이 자라질 않아서 첫인상에 눈썹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는 이분을 그 8년 전 행사 때 한번 봤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작년 한 늦여름쯤에 이분이랑 술자리를 한번 갖게 됐었거든요. 제 친구가 부탁을 해서 제 친구를 A라고 할게요. 저희 A의 부탁으로 이 아저씨를 친구랑 셋이 함께 만났었는데 왜 만나게 됐던 건지는 오늘 사연 뒤쪽에 시간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분을 거의 8년 만에 본 거잖아요.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고 그런데 제 기억 속의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이분으로 착각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이미지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이분은 작년이었으면 한 40대 중반쯤 되셨을 텐데 예전 그때보다 훨씬 젊어지신 거예요. 외모는 30대 초반처럼 보였고 헤어스타일도 2대8 포마드 스타일에 코스염, 턱수염도 되게 멋있게 다듬었고 여름이니까 반팔을 입었는데 한쪽 팔이 전부 그냥 없던 타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칼 모양 타투에 뭐 일본 도깨비에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 자연스레 떠오르는 어떤 외적인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러분께서 상상하신 뭐 바보샵 사장님들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분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개량 한복인지 아니면 검도복인지 일상복으로는 조금 과한, 같이 다니기 좀 민망스러울 정도의 도포 같은 걸 입고 나오신 거예요. 용산에서 만났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기준에서는 되게 멋있긴 한데 21세기 보통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친구 A한테 물어봤죠. 야, 이 사람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거의 뭐 한 7, 8개월 가까이 매일 보는데 매일 이 복장을 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 느낌이 좀 이상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사연의 시기를 이 술자리에서 만났던 때에서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예. 시간순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그 평가에 탈락만 하면서 팔도 유랑 생활을 전국을 떠돌다가 한 1, 2년 동안은 전국에 있는 지원 사업 그 어디에서도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이분이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어디 취직을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어느 발표장에 모습을 나타낸 거죠. 절치부심하신 건지 딱 그 지원 분야에 아주 적합한 어떤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구상해서 드디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었어요. 저도 담당자들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이분이 선정됐던 아이템이 귀족님들도 아실 텐데 그 웰니스라고 해서 그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뭐 스트레스 관리나 긍정적 사고를 도와주는 뭐 그런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던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분이 하는 사업의 성장 속도가 비약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미만 보통 개인 기업들이 억대의 연매출을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성과지표를 초과로 달성할 정도로 되게 우수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다음 해에도 다른 부처 사업에 또 선정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3년차 마지막 단계까지도 선정이 됐고 3년 연속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그 진기록을 달성을 한 거죠, 이분께서. 그래서 주위에 수군대는 소문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뭐 외모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180도 바뀌다 보니까 뭐 어떤 말들이 돌았었냐면 무슨 영혼을 팔았다, 뭐 아니면 명의만 빌려주고 배후에는 실제 대표가 따로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코인 투자가 대박이 나서 뭐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근거 없는 낭설들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이 아저씨 때문에 당시에 엄청 골머리를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그 상급기관에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 2달, 3달씩 아예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만 3년 동안 매년 동일한 시기에 한 2, 3달씩 뭐 세상에서 아예 사라진 것처럼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이 아저씨랑 전혀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협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업무도 마비되고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들 사이에 이분이 블랙리스트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던 사업이 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보통 3년 이상 기업을 중기 기업으로 이제 치다 보니까 뭐 초기에서 중기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려고 뭐 한두 명밖에 안 됐지만 기존 직원들을 싹 물갈이를 하고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을 스카웃하려고 이분이 여기저기 알아보던 시기였어요. 이때 제 친구가 이 아저씨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던 거죠. 제 친구 A가 컴공 출신 엔지니어인데 이 친구도 예전에 이 아저씨처럼 전국 8도를 누비던 예비 창업자였어요. 제 친구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시원하게 망해서 다시 구직 활동을 하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맞물려서 예전에 친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개발자 직원으로 한 8개월 정도 단기 계약으로 채용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건데, 스타트업 기업의 사무실은 신도림에 있었어요. 신도림 근처에 평범한 건물의 지하였는데,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그 예전에 공장, 창고로 썼던 것 같은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이 스타트업 기업이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뭐 어플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무실은 뭐 원단 같은 걸 막 생산하고 보관하는 그런 창고에 가까운 꽤나 넓은 공간이었고, 넓은 공간 가운데 파티션도 없이 그냥 대표 책상 하나, 직원 책상 하나 이렇게 되게 휑했대요, 사무실이. 그 안에 뭐 철문으로 잠긴 대표가 재고를 관리하는 뭐 그런 공간 같은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예? 이 대표 아저씨는 그냥 가끔 얼굴만 보러 사무실에 잠깐씩만 들리는 느낌? 업무 대부분이 외부 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을 하러 다니나 보다. 자기는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와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직히 거의 출근을 놀러 가는 식으로 다녔대요. 출근을 하면 업무도 딱히 뭐가 없어서 거기서 자기 프리랜서로 외주받은 다른 일들을 처리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유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았다고 해요. 가끔 대표가 와서 개발 현황만 그 정도만 체크를 했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일을 했을 때 하루는 대표가 엄청 기분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먼저 해서 이 A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A가 대표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우리 서비스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해외 판로 개척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통의 사업가분들이 사업이 잘 되시면 뭐 시계 아니면 차 이런 것부터 구매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친구 A한테 드디어 어떤 걸 겨우 힘들게 구했다고 막 발바닥으로 물개박수를 막 치면서 엄청 자랑을 하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일본 사무라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고검이죠, 고검. 오, 예? 네, 딱 봐도 한 몇백 년 전에 진품명품 쇼에 나올 것 같은 실제 검이었대요. 그래서 그 검을 막 아이처럼 엄청 자랑하면서 친구 A한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되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넸다고 해요. 앞이 가로막혀 있는 길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정답이 있다. 이런 명언 같은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면서 사무실 철문 창고 안에 그 검을 보관을 하고 문을 잠궜대요. 그리고 이 검을 엄청 비싸게 뭐 웃돈을 얹어서 어렵게 구한 거라고 막 으스댔는데, 얼마인지는 말을 안 해줘서 모르지만 저도 이 사연을 전에 듣고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귀족분들께서도 뭐 일본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비싼 검은 몇 천만 원은 기본인 검들이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도 그런 검이었겠죠? 무튼 이날이 좀 특이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고, 그러다 이 대표가 며칠 후에 신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겠다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제 친구는 지금 굴러가는 이 회사의 상황을 뻔히 아니까 예. 추가 인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뭐 인력 채용은 대표의 마음이니까 뭐 어느 분야로 채용을 할 거냐 물어보니까 뭐 우리 서비스 관련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무보조 업무를 보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 명을 내가 알아봤다. 뭐 내일부터 출근을 바로 할 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잠깐만 와서 내가 시키는 업무만 보고 뭐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니까 딱히 신경 쓰지 말라고, 너 할 것만 해라. 그냥 뭐 공유 오피스 같이 쓰는 남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친구도 뭐 반년 정도만 있으면 자기도 나갈 거니까 그냥 뭐 알겠다 이야기를 흘려 들은 거죠. 뭐 신경도 안 쓰고 넘겼는데 다음날 그 새로운 아르바이트 직원이 출근을 했대요. 한 20대 중반쯤의 여자분이었는데 초면이니까 뭐 일은 같이 안 해도 예의를 갖춰서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친구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도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묘하게 발음이 이상했대요. 보니까 일본인을 알바로 채용을 한 거예요. 지내면서 알게 된 게 뭐 이 일본 분은 한국에 유학을 왔던 학생도 아니고 한국에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뭐 잘 알아듣지도 못했대요. 좀 의아하잖아요. 소통도 잘 안 되는 외국인을 알바로 뽑은 거니까. 그런데 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 일본 시장으로 해외 판로 개척이 될 것 같아서 뽑은 거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도 안 통하는 일본 여자랑 불편하게 한 장소에 앉아서 각자 할 일만 따로따로 업무를 봤대요. 근데 친하게 지내진 않아도 같은 공간에 일주일에 며칠씩 같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보니까 몇 시간 잠깐 이렇게 파타임으로 근무를 하는데 출근을 해서는 왼종일 일본 사이트만 검색을 하더래요. 네. 가끔 일본어로 된 문서 같은 걸 가져와서 복사를 하고 스캔을 하고 막 일본 지도도 프린트를 해서 거기에 뭘 적고 막 어느 지역을 조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일본어로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진출을 위해서 뭐 준비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알바가 온 이후로는 퀵배송이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오는 거예요. 2달 정도를. 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일본의 목판화라 그러죠. 옛날 나무 액자에 걸린 그림 작품들 그런 게 오고 도자기, 식기 같은 것도 오고 그걸 알바가 받아 놓으면은 대표가 사무실에 잠깐 들려서 창고에 넣어놓고 다시 외부 일정을 보러 나가고 했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추측하기로는 대표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물건을 네. 알바가 대행으로 구매를 도와주나 보다 싶었대요. 한 2달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웃기만 했고 그냥 이 알바는 이런 일을 하고 2달 후에 그만뒀대요. 네. 친구가 개발하던 그 서비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마무리되어 갈 쯤에 대표랑 서로 둘이 깊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최근엔 없는 것 같고 네. 자기도 이런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잘 아니까 어느 날 한번 각을 딱 잡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던 적이 있었대요. 대표님 예전에 저랑 같이 그 팔도 유랑하실 때 기억나시냐고. 그때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었는데 대표님 이렇게 잘 성장하고 계신 게 너무 뿌듯하다. 나도 이 프로젝트만 마치면 다시 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8년 전 본인이 알던 그런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업가처럼 대답도 해주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도 해줬대요, 본인한테. 대표가 했던 말이 A야, 그 8년 전 그때 내가 맨날 서류평가에서 떨어지거나 뭐 발표장에 가도 웃음거리만 됐던 거 너도 알지 않냐고. 나도 사람인데 다 알고 있다. 예. 근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정말 우연한 계기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친구의 추천으로 명상을 시작했었다. 명상을 시작하면서 이 웰니스 분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고 뭐 어디 기도원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명상원도 가보고 다양한 뭐 심리상담가 분들도 만나면서 시장조사를 거의 한 1년을 했었다. 예. 시장조사를 위해서 막 대출까지 받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어떤 신의 계시처럼 어떤 분의 도움을 받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에이야 너가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정말 우연히 최면을 통해서 심리를 치료해주는 분을 알게 됐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는 너무 신기했대요. 그 전생이라는 건 초딩 때 TV에서 막 레드선 막 이런 것만 봤었지. 본인 아는 사람이 전생이라는 기묘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엄청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 전생에 누구셨냐고 물어보니까 왜야 궁금해? 내가 말해줄 수는 있는데 너가 내 말을 믿으려면 너도 직접 체험을 한번 해봐야 진짜 전생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를 믿을 거라고. 내가 기업복지 차원에서 내가 너도 원하면 내가 한번 데려다 준다고. 심리상담 같은 거니까 너도 경험해보면 나처럼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180도 아예 바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A는 바로 큰 기대를 안고 이 대표 소개로 전생 체험을 하러 갑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는 뭐 레드선 하면 바로 최면에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최면 상태에 들어가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린대요. 손에 뭘 쥐어지고 무게를 느낀다든지 뭐 이런 정해져 있는 순차적인 단계들을 밟아야 전생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대한 기억을 잠에 든 상태처럼 무의식 상태에서 이야기를 막 내뱉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의식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깨있대요. 그리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현재 인생을 거꾸로 현재부터 태어난 순간까지를 역순으로 되새긴 후에 그 심연의 깊은 단계까지 집중을 하면서 서서히 내려가면서 집중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다 보면은 전생에 어느 내가 보고 싶은 특정 시점에까지 도달하게 된대요. 거기에 도달하면 원하는 장면을 이렇게 줌인, 줌아웃 막 당겼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본인이 본인의 전생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A한테 제가 그래서 너는 전생에 뭐였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순록을 키우는 툰드라의 유목민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재미삼아서만 본 것 같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데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라던가 시대상 같은 게 꽤나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봤던 장면들도 되게 꽤나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가 세상에 있긴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표 아저씨의 전생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미스터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가 이 아저씨한테 다녀와서 대표님 그 전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궁금해하니까 이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본인은 전생에 그 19세기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규슈 지방 사무라이였대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이 일본어도 아예 못하시고 이 전생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일본 여행도 단 한 번도 안 가봤던 접점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 드려보면 본인은 규슈 가고시마 남부지방의 29살의 사무라이였는데 그 사스마의 난이라는 전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전멸했었는데 본인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29살에 목숨을 잃었던 사무라이였다는 거죠, 전생에. 근데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데 이런 내용을 지어낸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그 사스마의 난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이후에 찾아보니까 역사에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물론 이분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전생에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본인이 보병 돌격대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적군이 포탄을 발사해가지고 그게 파편이 눈에 피면서 한쪽 눈이랑 눈썹이 그냥 다 날아가면서 즉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대요, 본인의 전생 체험에서. 실제로 이분이 A한테 해줬던 말이 제가 초반에 이분 인상착의를 그 눈썹에 흉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눈썹을 다친 기억이 없대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여기만 눈썹이 아무리 자라도 흉터처럼 털이 안 난다고. 그리고 그쪽 눈이 사실 거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부동시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심했다고. 안경이 없으면 거의 한쪽 눈으로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생 체험 이후로 몇 차례도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되게 단편적인 구체적인 장면들이 본인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졌고 꿈을 꾸면 거의 한 메이지 유신이니까 150년 전 시기죠. 그 시기에 일본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의 꿈들을 자주 꿨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일본어를 아예 할 줄도 모르는데 꿈속에서는 일본어를 알아듣고 본인도 일본어로 대화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과거의 정보들을 습득을 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거의 100% 본인의 전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그냥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이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생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선천적인 신체의 상처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특정 부위에 뭐 반점이나 흉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전생에서 그 부위에 상처를 입고 죽었다는 주장이랑 일치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꽤나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한테는 그 부위가 눈과 눈썹인 거죠. 이때부터 이분은 본인 전생에 꽂혀서 과거 본인의 흔적들을 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라이 검이랑 뭐 일본에 있는 그 앤틱한 가구들, 집기들, 목판화 이런 걸 수천만 원씩 지불해서라도 구매를 했었던 거예요. 이 전생 체험 때문에. 그래서 알바로 썼던 그 일본 여자도 현지 매물들을 쉽게 구하려고 2달 동안 고용을 했던 거고 이때부터는 대표가 본격적으로 한 2, 3주에 한 번씩 일본을 또 직접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거의 집착 수준의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제가 작년에 용산에서 이분이랑 제 친구 A랑 만났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분을 왜 만나게 됐던 거냐면 만나기 전에 이분의 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A를 통해서 다 전해 들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서 저도 순순히 만남에 응했던 건데 이분 역시 저한테 호기심을 갖고 있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이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였냐면 A가 전생 체험을 한 이후에 이 대표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표가 A한테 A야 너는 생애 첫 기억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A가 좀 고민하다가 저는 한 5살 때쯤 그 어린이집 장면이 첫 기억인 것 같다. 예. 대답을 하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난 거예요, A가. 당시에 A가 저한테 나 툰드라 유목민이었다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 둘이 이런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 생애 첫 기억이 또렷하게 있어요, 그 장면이. 오. 그러니까 언제냐면 신생아 때. 예. 세상에 태어난 지 한 1년이 채 안 됐을 때의 한 장면이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돌비님께서 오늘 튼튼히 안고 우쭈쭈 하셨던 것처럼 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고 이렇게 우쭈쭈 하는데 예. 제가 당시 속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신생아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했던 말들을 다 이해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게 아니라 진짜 그 기억이 실제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 커서 증명을 했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때 어떤 대화 나누지 않았었냐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야, 예. 되게 신기한 경험이니까 부모님들도 놀라셨었죠, 그때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분명 이 세상에 무언가가 있다. 나는 전생에 죽자마자 아마도 환생을 되게 빠르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A가 생각이 나서 그 대표한테 제 친구 쓰리 혹시 기억하시냐고 걔가 신생아 때 기억을 진짜 갖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셋이 같이 만나게 됐던 거죠. 이제부터는 오늘 사연의 후반부가 될 텐데 네. 다시 시점을 8년 만에 만났던 작년으로 한번 이동해보면 서먹한 사이인 남자들끼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이런 그냥 기묘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술자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생애 첫 기억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아저씨의 전생 이야기도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게 들었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한테 그러면 대표님은 전생의 기억을 갖고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게 어떤 느낌이시냐 예.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대요. 예.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답변은 아닌 거예요. 의외의 답변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결의에 찬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 속으로 좀 특이한 분이구나.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사연의 결말을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작년에 이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예.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기묘하긴 해도 뭔가 저 스스로도 이 사연에서 공포를 느끼지 못했어서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 사연은 그냥 패스를 하고 다른 사연들로 시참을 했던 건데 예. 이건 제 이름을 걸고 200% 실화예요. 최근에 제 친구 A가 알게 된 사연이 있어요. 예. 뭐였냐면 A도 작년 한 초가을쯤에 이 대표와 8개월 계약이 만료가 돼서 서비스 개발도 완료를 했고 그래서 퇴사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 친구는 그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퇴사 후에는 당연히 이 대표 아저씨랑 소통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자기 꿈을 하나 꿨는데 이 아저씨가 본인 꿈에 나오더래요. 꿈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머리카락도 장발로 변해 있고 눈썹이 너무 길게 자라서 발끝까지 눈썹이 내려온 얼굴로 그 나체 상태로 본인 꿈에 나타나서 막 허허허 이렇게 웃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서 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한 꿈이니까 막 꿈 해몽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더래요. 너무 기괴해서 예. 한 일주일 정도 이 꿈이 잊혀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대표한테 전화도 걸어보고 안부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예요. 카톡 계정도 사라져 있고 느낌이 좀 싸해서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게 이 아저씨가 그 웰니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공동대표가 한 분 계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 A는 그 공동대표랑도 한 8년 전부터 인맥이 있던 사람이어서 예. 오랜만에 이 아저씨 근황도 아는지 물어볼 겸 안부처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공동대표분이 와 진짜 신기하다고. 너 전화 오기 전에 바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그 대표가 나왔다. 예. 검은 도복 같은 걸 입고 내 꿈에 나와서 잘 있으라고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사라졌는데 눈썹이 무슨 턱수염보다 길게 장발처럼 내려와 있길래 희한하다 생각을 했는데
너가 연락이 오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러더래요. A는 자기 꿈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둘 다 며칠 사이로 대표 아저씨가 똑같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눈썹이 길게 늘어진 상태로. 너무 기이하니까 이분 신변에 혹시 뭔 일이 생겼나 보다 걱정이 돼서 A가 이 공동 대표였던 분한테 이 아저씨에 대한 근황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저씨가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뭐 1년에 한 두세 달씩 매년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친구 A가 퇴사한 이후에 사업 마무리 시점에 두 달 정도 또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됐대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리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매해마다 한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대표는 네. 사업 1년차 때 이 일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시도를 하고 나서 병원에서 난동을 피워서 자세한 절차는 모르는데 예. 그 의사가 담당이가 그 조현병 같은 걸로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인지 유치장인지 어디 그런 곳에 갇혀가지고 이분 가족 한 분이 겨우겨우 고생을 해서 데려오느라고 한 2달 넘게 잠수를 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 공동대표가 아는 것만 매년 한 번씩 2년 동안 극단적 시도를 했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시기가 미묘하게 겹치는 것 같아서 그 날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2년 동안 같은 날만 그 시도를 반복을 한 거예요. 같은 날인 걸 처음에 왜 몰랐냐면 이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해보면 같은 월에 같은 일자가 일치한 거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마지막 행선지가 일본으로 건너간 게 확인이 되었고 한 번씩 시도를 하셨던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일본으로 떠난 지 일주일 이후의 정도가 음력으로 계산하면은 그 날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 지금 일본에 건너가서 사시는 건지 뭐 아니면 꿈에 나타난 그 시점쯤에 어떻게 되신 건지는 저희도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런 시도들을 했던 그 날이 똑같은 날짜가 아마도 그분이 전생에 돌아가셨던 그 날짜와 같은 날이 아닐까 하는 저와 A와 그 공동 대표였던 분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은 지금 현재의 삶이 잘못된 환생이라고 믿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A한테 아까 그 가로막혀 있는 길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분한테는 본인의 진짜 삶은 과거의 전생이 진짜였던 거고 지금은 미처 다 못다한 그 전생의 사무라이 때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만 생각을 했었대요. 예. 그래서 그 죽음으로 전생을 완성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연은 이렇게 의문을 남긴 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스테리하다, 진짜로. 예, 오늘 사연은 조금 미스테리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규정님들의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에이, 전생이 어딨어 하면서 그냥 그건 어떤 환상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전생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꿈도 꾸고 저는 맞죠. 예, 전생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야, 어차피 뭐 영적인 무언가잖아요. 그 전생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뭐 그게 있다 없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경험한 사람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전생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뭐 윤회사상 이런 것도 그렇죠. 육도 윤회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윤회를 계속한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을 겪으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처럼 환상인 건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뭔가 지금 쓰리님께서 들으신 내용과 이렇게 한번 접점을 한번 찾아보면 확실히 예. 그냥 하시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제가 이분이랑 이렇게 대면을 해서 한 네. 두세 시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봤을 때는 거의 현실이에요. 이분이 과거에 겪었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쓰리님이 IQ가 굉장히 높으세요. 아시죠, 쓰리님? 본인은 아시잖아요. IQ 높은 편이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네, IQ는 요즘에 아이고. 이렇게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8가지 지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이 그래도 IQ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저는 쓰리님이 괜히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쓰리님께서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잔잔한 목소리로 항상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놀비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쓰리님 IQ를 아는데 한 150 정도 되실 거예요. 150 좀 넘으시나? 굉장히 IQ가 높으신 분이에요. IQ랑 뭔 상관이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IQ가 높다고요. IQ가 높으셔서 이제 머리가 좋으신데 바라보는 시선 자체 아니면 듣는 해석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본 것 뿐이고요. 뭐 그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생이라는 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들모에서 듣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전생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영적인 귀신 이야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